자,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화폐의 시간 가치는 크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근데 현재 가치는 두 글자로 줄이면 현가라고 말할 것이고 미래 가치는 내가라고 말합니다. 원래 그 리을자를 붙여야 되는데 초성에 리를 뜰 수가 없는 게 두음 법칙이죠. 그래서 현가, 내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계수를 현가 계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계수를 내가 계수다라고 말해요. 그럼 오늘 시간에는요.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이게 현가인지 내가인지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걸 구분하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현가 계수는 뭐가 있냐면 일시금의 현가 계수, 또 연금의 현가 계수, 그리고 저당 상수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현가 계수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내가 계수에는 일시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 또 감채 기금 계수,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계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6가지 계수 중에서요. 위에 4가지는요. 현가, 내가의 구별이 쉽지 않겠습니까? 왜? 문장 속에 현가 또는 내가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헷갈릴 리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저당 상수와 감채 기금 계수를 슬쩍 집어넣게 되면 은근히 혼란이 올 수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겠냐면 현저감내라고 기억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상호 어떤 것이 현가, 어떤 것이 내가, 즉 종류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기법도 효과적이죠. 이때 현저란 말은 저당 상수는 현가 계수이며 감채 기금 계수는 내가 계수에 해당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현저감내. 보통 여기서 여러분의 혼란을 유발하고자 할 때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보았더니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구하는 계수에는 일시금의 현가 계수, 또 연금의 현가 계수 및 감채 기금 계수 등은 현재 가치를 구하는 현가 계수에 해당한다. OX. X죠? 왜요? 감채 기금 계수는 내가 계수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계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섞어 넣는다고요. 그럼 요것을 외울 때는 그게 다 외워졌는데 막상 또 교과서 보시거나 문제 푸실 때는 그게 또 현가인지 내가인지가 살짝 구별이 안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 연금은 현가, 내가라는 단어가 정확히 붙어있기 때문에 구별이 쉽겠지만 감채와 저당 상수는 그렇게 구별이 쉽지만은 않더라. 그래서 현저감내를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현가와 내가 계수는 상호 역수의 관계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역수라고 하는 것은 조심할 게 뭐냐면 역의 관계에 있다는 말과 역수의 관계에 있다는 말은 약간 틀려요. 무슨 말이냐? 단순히 내용이나 성격이 반대라고 할 때는 역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역수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내용도 반대이고 공식도 분모 분자가 반대일 때 역수란 말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일시금의 현가 계수와 일시금의 내가 계수가 역수의 관계에 있고요. 또 연금의 현가와 저당 상수가 역수. 마찬가지로 연금의 내가 계수와 감채 기금 계수가 또한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장이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의 혼란을 유발하고자 지금 첫 번째 보면 일시금은 현가, 내가가 역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금은 현가, 내가가 역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일시금의 현가 계수와 일시금의 내가 계수가 역수인 것처럼 연금의 현가 계수와 연금의 내가 계수도 역수의 관계에 있다. 뭐 보통 이렇게 문장을 만든다고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그 일관성이 나쁜 일관성이 있어요. 뭐냐? 앞이 맞으면 뒤도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더군다나 그래 맞죠. 일시불은
현가 내가가 역수야. 그렇다면 연금도 현가 내가가 역수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조심하셔야 돼요. 일시금은 현가 내가가 역수이지만 연금은 현가 내가가 역수가 아니라는 거,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요 정도만 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예컨대 여기서 일시금이 뭐고 연금이 뭐냐, 이거 다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감채기금계수와 뭐 연금의 내가계수가 역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역수가 되는가, 이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은 지금 기초 수업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 2월 때 한번 가볍게 하고 3, 4월에 좀 심도 깊게 다시 한번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따라서 오늘은 화폐 시간가치 할 때 그 화폐의 시간가치의 뜻이 뭐냐, 왜 배워야 하느냐, 그리고 현가와 내가 구분이 될 때 어떤 말이 나오면 현가계수고 어떤 말이 나오면 내가계수냐, 또한 그 계수 상호 간의 역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무엇과 무엇이 역수이냐, 이것 정도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이 돈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학습할 내용 중에 절반 정도는 이걸로도 충분히 학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수업 시간마다 뭐 강조합니까? 기초 때 잘 배워야 된다. 기초 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뜻을 말씀드리고 풀어드릴 때 요걸 지금 잘 가지고 가시면 1, 2, 3, 4월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근데 요때 어차피 기초인데 뭐 시간 많이 남아있는데 뭐 들어보니 뭐 별것도 없네. 들어보니 별것도 없는 게 아니고 별거 있는 걸 쉽게 얘기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내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1, 2, 3, 4월 때 수업이 훨씬 빠르게 이해가 되고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지금 이때 약간 뭐 속된 말로 탱자 하고 있으면 연말연시 또 모임 얼마나 많습니까? 요것도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에 빠져 있다 보면 내가 그때 왜 정신 못 차리고 그때 공부 안 해놨을까 하는 후회가 나중에는 물밀 쓰나미처럼 밀려와, 쓰나미처럼. 이 기회가 상당히 소중한 이 시간이에요. 제가 엊그제 때도 이제 울산 제가 수업 나가는데, 울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많은 합격생이 배출될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합격자 모임 가니까 이건 뭐 왁자지껄 북적북적 돼요. 북적북적 되는데, 근데 그들은 이제 서로 또 이제 합격한 상황에서 만나서 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술 한잔 하고 하는데, 근데 그분 합격생들은 제가 뭐 그동안 쭉 겪어와 봤지만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참 늦게 들어와서 나중에 공부가 시작이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뭐 11월부터 와서 공부했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가면 갈수록 이게 뭔가 쌓여 나가고 뭔가 내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그 기쁨이 대단히 높더라 이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뭔가 재밌어서 하는 공부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공부하고 어느 게 훨씬 효율적이겠어요. 뭔가 재미가 있어서 뭔가 알아간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기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컨대 3, 4월에 들어오신 분하고 지금부터 듣는 분하고는 기간만 따져도 4개월의 격차가 있습니다. 4개월이면 학원 수업을 보면 2번을 돌아가요. 같은 내용 가지고 2바퀴를 돈다고. 그거의 격차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3, 4월에 들어오신 분도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들어봤자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왜? 3, 4월 수업은요, 기본적인 이런 의미는 알고 있다고 보고 곧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알죠 하면 넘어가는 게 3, 4월 수업이에요. 또 좀 어려운 계산 공식에서 계산값도 풀어보고 하는 게 3, 4월이에요. 그걸 알아듣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내용 알려면 또 11, 12월 또는 1, 2월 달 했던 기초 기본 수업 내용 동영상을 다시 복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찍 오는 이 수험생들이 정말 탁월한 소리를 하신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속담에서도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먹이를 뭐 많이 먹는다면서요. 그 결과 비만새가 되는 거죠. 예. 그 비만새 친구가 비욘세 아닙니까? 자, 아이고, 내가 얘기해놓고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예. 자, 이렇게 여기까지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 살펴볼 게 뭐냐면 투자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자, 타당성 분석 기법 그러기도 하고 뭐 분석 방법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가볍게 언급을 해 보았지만 투자 타당성 분석이란 뜻이 뭐예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는 방법,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쁘게 포장하면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나오겠는가를 분석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투자 타당성 분석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요, 이 타당성 분석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단 말이에요. 첫째가 뭐냐?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우리가 할인한다 이 말이 나오면, 자, 좁은 의미로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넓게 보면은 돈 가치를 따진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 타당성 분석 방법 중에 할인 방식은요, 일단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는 방식. 오케이? 그러니까 돈 가치를 따져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방법들이 할인 방식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비할인은 할인하지 않잖아요. 할인하지 않으니까 돈 가치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일단 이렇게 할인과 비할인의 의미를 먼저 구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에는 어떠한 분석 방법들이 있는가, 종류를 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할인 방식에는요, 첫 번째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순현가법. 이걸 Net Present Value 그래서 NPV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 그랬죠? 웬만하면 제가 영어 안 쓴다. 근데 제가 쓰는 영어 약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왜냐? 출제 경향이 그래요. 예전에는 뭐 수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요새는 수년가라는 한글을 쓰지 않고 곧바로 문장에 NPV라는 약자만 나온다고. 그럼 NPV가 뭔지 알면 별로 어려운 지문이 아닌데 이게 뭐지라고 하고 당황하게 되면 뻔히 아는 문제를 못 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부술법이 있어요. 자, 내부술법 Interratio of Return 그래가지고 IRR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 번째가 수익성 지수법이 있어요. 자, 수익성 지수법 요거는 이제 Profitable Index 그래서 PI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번째가 현가회수 기간법이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들은 모두 어디에 속한다? 할인 방식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예. 근데요, 얘도 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회수기간법 앞에 지금 무슨 말 나왔어요? 현가란 말이 붙었죠. 그럼 현가는 무엇의 준말이에요? 현재 가치의 준말이겠죠. 그렇다면 결국 뭔지는 모르겠, 아직 내용 안 배웠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거구나. 그럼 어때요? 돈 가치를 따지겠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할인 방식의 첫 번째가 뭐냐? 회수기간법이에요. 그 위아래 비교를 해보라고. 현가회수기간법이나 현가란 말이 없는 회수기간법이나 회수기간법이란 말은 공통적이잖아요. 근데 앞에 현가란 말이 붙으면 현재 가치로 만든다의 뜻이니까 할인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할인자가 없으면, 현가란 말이 없으면 금액만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다? 비할인 방식에 해당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요 앞에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이면 조금 서운하잖아요. 약간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쓰냐면 단순회수기간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얘는요, 단순자를 붙여도 되고 빼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회수기간법 해도 되고 단순회수기간법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림셈법이라고 있어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림셈법 속에는 수익률법과 승수법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또 세 번째가 비율분석법이고요. 네 번째가 회계적 이익률법.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들은 비할인 방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실제 문제도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근데 종류만 구분했으면 그 문제 맞췄는데 종류가 혼란이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칠판 보시면서 이 문장이 맞는가 틀린가 OX 한번 대답해 보시죠.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순현가법, 내부순위법, 수익성지수법 및 회수기간법 등은 할인 방식에 해당한다. OX.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제가 회수기간법 그랬지 현가 회수기간법 그랬냐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현가란 말이 붙으면 걔는 현재 가치를 만드는 거니까 할인 방식이지만 현가자가 빠지면 그냥 회수기간법은 비할인이라고 써놨잖아요. 칠판을 보시면서 그 문장을 틀리면 어떡합니까?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칠판을 보면서도 그게 헷갈림이 오는데 그냥 문장을 보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막상 종류만 구분해 놓으면 그 문장 자체는 난이도가 높은 문장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종류만 구분한 거지 내용 갖고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따라서 종류만이라도 정확히 구분해 놓는 것이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도 다른 보기의 내용 몰라도 답은 맞출 수 있잖아요. 그 말이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수년가 내부 수익이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이 수년가란 게 뭐냐면 이렇게 구해요. 수익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빼고 남은 값이 수년가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 공식은요. 원래 그 수년가법의 공식은 이렇게 압축해서 엑기스만 써놓은 공식이고요. 저 공식이 문장으로 나왔을 때는 최소 두세 줄 정도의 긴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봐봐요. 기본적인 구조는요. 자, 현가란 말이 없다고 보자 이거죠. 현가란 말이. 현가란 말이 없다고 봐요. 그럼 어때요? 수익 들어오는 것에서 지출 나가는 거 빼고 남은 값이 수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순의 뜻은 뭐다? 순수익의 뜻이잖아요. 아, 현가 없다고 보세요. 그럼 수익에서 지출 빼고 남은 게 순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순은 순수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뭐 항상 뭐라고 했죠? 너무 이론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여러분 알고 계신 상식으로 접근하면 수익 들어오는 것에서 지출 나가는 거 뺐네? 그럼 남는 것은 순수하게 남는 값이니까 순수익 아니냐고. 그래서 순자를 붙였을 뿐인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뺐으니까 남는 것도 현재 가치 아닙니까? 그 구조일 뿐이라니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뺐다? 그럼 남는 값도 현재 가치니까 현가 붙는 것이고, 현가 없다고 볼 때 들어오는 수익에서 나가는 지출 뺐다? 그럼 남는 게 순수익이니까 순자 붙였다고요. 이게 어렵어요, 구조가. 아시겠어요?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그런데 저건 압축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지, 이게 문장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받아보실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보면 문장이 한 석줄 되는데 읽어봐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전에 했던 거 복습합니다. 수익은 언제 발생한다? 현재, 미래. 아, 수익이 현재 발생한 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지. 그렇죠? 아, 그걸 또 다 풀어야 돼요. 몇 달 뒤에 나와요. 지금 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미래에 발생하죠. 그럼 당연히 이때 수익은 장래 예상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케이? 근데요, 수익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금방 알아들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수익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언제 들어온다? 장래 또는 미래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때 수익이란 단어만 가지고 보면 장래 예상 현금 유입 그래요. 장래 예상 현금 유입. 유입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현재 가치란 말이 붙어야 되겠죠. 현가가 붙었으니까. 그럼 어때요?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라는 말을 줄이면 수익 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또한 앞이 장래면 앞뒤를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야 되니까 지출도 현재 지출이 아니라 장래 예상 지출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지출은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그럼 아까 현금 유입은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그랬지만 그렇다면 지출은 현금 유입 그렇겠어요? 유출이라고 하겠어요? 유출이라고 하겠죠? 그럼 어때요? 이때 지출은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뒤에 현가를 붙이면 현재 가치.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수익 현가, 수익은 장래 예상 수익인데 이때 수익은 들어오는 거니까 현금 유입이라는 말을 쓴다. 그 뒤에 현재 가치를 붙이면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때 지출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문장 구조를 동일하게 바꿔야 되니까 장래 예상 현금까지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가는 거니까 유입이 아니고 유출이라고 말하겠죠. 그래 놓고 뒤에 현재 가치 붙는 거 똑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을 순현가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케이? 그럼 위아래 요 수익과 지출을 표현할 때 그 문장 구조를 비교해 보시라고. 수익은 들어오니까 유입이란 말을 썼고 지출은 나가는 거니까 유출이란 말을 썼을 뿐이지 나머지 문장 표현 똑같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순현가란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공제한 값이다. 차감한 값이다.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 뺀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어렵게 말을 했지만 사실 이해할 때는 들어오는 떡고물에서 나가는 비용 빼고 순수하게 남는 떡고물. 그럼 그 떡고물을 현재 가치로 만들었기 때문에 순현가라고 말할 뿐인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순현가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 수익률이란 말은요. 내부 수익률은 조금 전에 보셨던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한마디로 바꾸면 수익 현가라고 했죠.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수익 현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 수익 현가라고 했고 또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한마디로 바꾸면 지출 현가가 되겠죠. 이렇게 수익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동일하게 일치하게 만드는 할인율을 우린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현가란 말이 없다고 보자고요. 그럼 수익과 지출이 같은 거죠. 그럼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으면 남는 게 없죠. 근데 위에서 보면 그 위에서 들어오는 것에서 나가는 것 빼고 남는 값이 순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래에서 보면 그 수익에서 지출이 같다면 수익에서 지출을 빼고 남는 값도 0이 되겠죠. 근데 그 값이 뭐라고요? 순현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순현가가 뭐냐니까요. 들어오는 것에서 나가는 것 빼고 남은 값이 순현가죠. 그런데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같아지면 들어오는 것에서 나가는 것 빼고 남은 값도 0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순현가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우리 뭐라 그래요? 내부 수익률 이렇게 말해요. 내부 수익률이란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늘려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아지면 남는 떡고물이 0이 되니까 수년가가 0이 되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오케이? 예. 근데 지금은 기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숙한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수년가는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한다고 나와요. 근데 수년가가 0이란 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오해를 하면 수년가가 0이다. 아,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같으니까 손해는 안 보겠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 현가란 말이 붙었죠. 그럼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면 이것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드는 셈 아니겠습니까? 장래는 미래 아니에요. 그럼 장래의 수익은 미래 가치죠? 근데 뒤에 현가가 붙었잖아요. 그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 때 우리는 할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할인율로 이용하는 게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수익이 현재의 투자 금액, 지출과 같아져서 수년가가 0이 된다는 뜻은 그 어떤 A라는 상가가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그 투자로부터, 그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만큼은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수년가가 0이다. 이 말 뜻이 뭐라고요?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만큼은 그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말로 바꾸면 우리가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해요. 그럼 그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었죠. 또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었죠. 그럼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다는 뜻이라고. 그게 수년가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어때요?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만큼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큰 손실을 보지 않겠구나. 이것이 바로 수년가가 0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같은 경우는요. 원래 수익성 지수는 지출현가분의 수익현가라고 구해요. 이게 원래 공식인데요. 예컨대 투자 비용 지출을 현재같이 만들었더니 1억이래요. 근데 장래 예상 수익을 또 현재같이 만들었더니 1억이래요. 이렇게 되면 분모 분자가 같지요. 그럼 몫이 얼마가 나와요? 1이죠. 오케이? 근데 수익성 지수가 1이다 그 말은 수익과 지출이 같다는 뜻이죠. 수익과 지출이 같아버리면 수년가가 얼마가 돼요? 0이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수년가가 0이 된다는 말과 수익성 지수가 1이 된다는 말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만 수년가는 수익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값이고 수익성 지수는 지출로 수익을 나눈 값이고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요 분수식에서 분모 분자가 같으면 몫이 1 나오잖아요. 근데 공식을 잘 보면 결국 분모 값인 지출과 분자 값인 수익이 같아야 값이 1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들어오는 수익과 나가는 지출이 같으면 수익에서 지출을 뺀 값인 수년가는 0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따라서 수년가가 0이다 이 말은 수익성 지수가 1이란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한 가지 더 응용해 볼까요? 분명히 내부 수익률은 결론적으로 따지니까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랬죠. 근데 수년가가 0이 될 때 자동으로 수익성 지수는 1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말 대신에 내부 수익률 1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라고 해도 같은 말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막 무대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외우든 외워야지. 무대뽀로 외워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 그냥 수년가를 0으로 만든다. 뭐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 이런 공식을 가지고 문장 만들어서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문장을 길게 늘린다거나 왜 그러니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지문을 구성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외우신 분들은 손을 대요 못 대요?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쉬울 때는요. 깊게 공부한 분이나 얕게 공부한 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조금만 난이도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 얕게 공부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찍기밖에 안 돼. 손을 아예 못 대요. 근데 조금 깊숙이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와도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이 말 맞네 티나가 나와요. 거기서 이러면 변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열심히 더 깊게 공부하신 분들이 점수는 더 높아도 합격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억울해. 열받아. 나보다 훨씬 못했는데 합격했다 이거죠.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온다? 조금만 어렵게 나와봐. 그러면 공부를 깊게 한 사람들은 팍 올라가요. 근데 약게 하신 분들은 거의 과락을 면하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번에 뭐 쉬웠으니까 다음엔 어렵겠지, 뭐 다음은 또 쉽겠지, 이 예측은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태까지 이래 왔으니까 이럴 것이다라는 정도의 예측일 뿐이지 반드시 그러하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깊게. 그 깊다고 해서 팍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얕게 하는 분들보다는 좀 높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난이도에 관계없이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 회수기간법을 설명하면 현가 회수기간법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회수기간이 뭘까요? 회수기간. 회수한다는 건 뭔가를 다시 돌려받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기간은 그 뭔가를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를 걸리는 기간이 회수기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회수기간 앞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자본. 어떤 말 생략? 자본. 제가 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투자론에서 자본은 결국 뭘 얘기한다? 돈. 그럼 내가 어느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10억을 투자했다면 10억만큼의 돈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돈이란 돈 투자액 또는 투하 자본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그 투입된 투자된 그 본전을 뽑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뭐라 그런다? 원래는 자본 회수 기간인데 이 자본자 빼고 회수 기간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원래는 이게 표 같은 거 다 그려보고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기초니까 좀 생략하고 요거 한 가지 볼까요? 예컨대 투자자 입장에서 나는 10억을 투자할 때 이 10억이라는 자본금을 투자액을 3년 안에 회수하고 싶어 하더래요. 뽑고 싶대요. 이때 이 3년이라는 기간은요. 투자자가 본전을 뽑기 위해 목표로 설정한 기간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목표 회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목표 회수 기간. 오케이? 그런데 이 10억을 A라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10억의 투하 원금, 자본금을 뽑을 때까지 2년이 걸린대요. 오케이? 이 2년을 특정 투자 대안의 회수 기간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목표 회수 기간 3년이었죠? 이 말은 뭐예요? 투자자 입장에선 3년 안에 투자한 원금 뽑을 수 있다면 투자할 거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A에 투자하면 그 10억이 2년 안에 뽑아질 수 있대. 원금 회수할 수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 A에 투자자는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하지요. 또 3년 안에 뽑을 수 있대요. 그래 투자하지요. 근데 4년 걸린대.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오케이?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특정 투자 대안의 투자 대안의 회수 기간이 목표 회수 기간보다 짧거나 같을 땐 투자하고 길 땐 투자 안 한다. 오케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야 곰돌아 너 여기에 투자하면 3년 안에 뽑는데 본전. 그랬더니 곰돌이가 뭐라 그래요? 싫어. 단 2년 안에 뽑고 싶어. 그럼 투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본전을 뽑을 때까지 기간보다 그 특정 투자 대상에 투자함으로써
본전을 뽑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거나 같으면 투자하겠지만 길면 투자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회수기간법이에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케이. 요것도 이제 회수기간법의 기본 개념만 잡은 것이고요. 원래 이제 표 같은 거 그래서 비교도 해봐야 되고 또 회수기간법의 단점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나중에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맛보기 보여드리면 회수기간법은요. 할인 비할인 돈같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죠. 비할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것이 이제 회수기간법까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림셈법이 있어요. 어림셈법. 근데 어림셈법 할 때 여러분 셈이 무슨 뜻이에요? 셈. 어림셈하다 할 때 셈한다. 무슨 뜻일까요? 너무 고차원적인 답변이에요. 그냥 계산한다. 계산한다. 오케이? 또는 값을 구한다. 이게 셈이잖아요. 근데 앞에 어림의 뜻은 뭘까요? 정밀하게 대충. 대충이죠. 그러니까 뭐다? 어림셈의 뜻은 대충 계산. 오케이? 따라서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나중에 어림셈법 할 때 물어볼 때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정확한 계산이 아니므로 정밀도가 떨어진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저는 그걸 따라 외우는 것도 이해가 안 가. 왜? 어림셈 자체가 대충 계산의 뜻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정확도나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갖는다는 말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제목만 제대로 해석해도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효과적으로 좀 외워달라. 무대법을 다 외우고 있어. 보면 딱 봐도 알 수 있는 말들 왜 외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해요 여러분들? 6개 영어 다 외우면 머리가 폭발해 미치고 있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여러분 이게 개론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부분하고 툭툭 충돌하냐면 공법에서 쓰는 용어도 있고 개론에서 쓰는 용어도 있다고요. 근데 그 용어의 뜻이 틀려요. 공법에서 의미하는 용어의 뜻하고 우리 개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한글은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표현 뭐 돼지다 똑같이 돼지다 나온다고. 근데 뜻은 틀려. 그러다 보니까 개론 공부할 때는 개론 선생은 A라고 하는데 공법 선생님은 뭐 B라고 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표현만 보니까 헷갈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같은 비슷한 말이 나오면 뜻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 정확한 의미가 뭘까? 이걸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한 번 구분만 되면 나중에 차이점 갖고 혼란 일으킬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래서 공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어림셈법인데 근데 어림셈법에는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차피 내용은 교과서 다 있는 거니까 지금 뭐 쓰거나 하려고 하지만 일단 들어보세요. 자, 수익률법이 있고 승수법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익률과 승수라는 값은요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자, 역수까지 붙었죠. 그냥 역이 아니고 수까지 붙었죠. 그럼 이것은 수익률과 승수가 그 내용이 정반대임과 더불어 동시에 공식도 분모 분자가 반대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수익률 값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겠어요? 높은 게 좋겠죠. 그런데 그 수익률과 역수가 뭐예요? 승수야. 그러면 거꾸로니까 승수값은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다고. 아니 지금 제가 역수 그래 안 그랬어요? 반대라고 안 했어요? 그럼 수익률은 높은 게 좋아요. 그럼 반대로 승수는 낮은 게 좋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과거 기출문제 옛날 거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수익률이 클수록 좋은 것처럼 해당 투자 대안의 승수값도 클수록
우월하다. OX. X잖아요. 일단 내용의 OX를 따지기 전에 수익률과 승수는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크면 좋겠지만 거꾸로니까 승수는 작은 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문장을 만든다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수험생들은 일관성이 있다고. 앞이 맞으면 무조건 다 맞는 것이 뭐여가지고. 그래,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맞죠. 그럼 승수도 클수록 좋은가? 그런가? 이러면서 혼자서 굉장히 시간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종류를 따져보기 전에 여러분, 제가 요 수익률의 의미는요, 저번에 왜 제가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요구 수익률 구분하면서 모든 수익률은 구하는 공식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시 반복을 하면 수익률이란 투자액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다 라는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 대한이 나왔죠. 그럼 에 대한 앞이 뭐라고요? 분모, 뒤가 분자. 그래서 구하는 공식이 투자액분의 순수익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어렴풋이 기억나십니까? 예? 이거. 그런데 분명히 수익률과 무엇은 역수다, 승수는 역수다. 그러면 뭔진 몰라도 공식상 분모 분자가 반대가 돼야 역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공식을 거꾸로 돌리면 순수익분의 투자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 공식이 바로 뭐다? 승수를 구하는 공식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 공식 여러 개 있지만 지금부터 그 공식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외워봤자 말단 다 까먹어요. 기본 구조만 알자는 거죠. 자, 수익률법 뭐다? 투자액분의 순수익. 그럼 거꾸로 승수값은 순수익분의 투자액으로 그 값을 구하게 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보시면은 근데 벌써 그 공식 보면서 머리가 좀 아파질 겁니다. 무슨 뭐 총 자본 수익률이 어떻고 뭐 종합 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전 세후 수익률,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 뭐 순소득 승수, 총 자산 회전율 뭐 이런 말 막 나와 있죠. 지금은 그것이 와 되게 어렵구나. 이걸 언제다 기억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요게 한 3, 4개월만 지나봐요. 이 정도는 껌 씹듯이 바바박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반복의 효과죠. 아, 누군 처음 볼 때부터 왜 알았습니까? 뭐 개론 선생. 예? 가르쳐 주실 텐데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앞으로 가면은 걱정 안 하신다고요? 다 가르쳐 주실 텐데 뭐. 그렇죠. 뭐 안 빼는 건 없어요. 빼는 건 없는데. 아니 뭐 가르친다고 다 알아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 개론 선생님들도 처음부터 이 공식을 다 알고 태어났겠냐고요? 아니죠. 자기들도 이제 수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인이 박혀가지고 뭐 하면 계속 공식이 나올 뿐이지. 아, 누군 처음부터 압니까? 그렇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공식 중에서 하나만 비교를 해볼게요. 거기 그 수익률법 공식에서 보면 종합자본 환원율 있습니까? 종합자본 환원율 아니면 총자본 수익률 있습니까? 수익률 아니면 총투자 수익률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전부 같은 말이에요. 총투자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종합자본 환원율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 제가 쓰는 거예요, 지금. 지금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왔죠? 근데 얘는 앞에 어떤 말이 붙든 간에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수익률을 구하는 기본 공식은 투자액분의 순수익인 거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얘는 총투자란 말이 나왔어요. 총투자가 나왔으니까 이때 투자액도 뭐다? 당연히 총투자액이 나오겠죠. 근데 총투자액의 뜻은 내 돈과 남의 돈 모두 합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저번에 왜 남의 돈은 타인 자본, 내 돈은 자기 자본. 요걸 합하면 총자본 그랬잖아요. 근데 총자본이 결국은 총투자액과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다 기억나잖아요. 그 응용만 하시면 돼요.
이때 총 투자액과 연결되는 순수익이 아까 우리 가공기후 영순부 막 이렇게 말 나왔잖아요. 영순할 때 그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게 공식이에요. 근데 왜 총 투자가 나오는데 순영업소득이 나오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 설명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이것과 역수가 되려면 어찌됐든 분모 분자가 거꾸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써볼게요. 그럼 분모가 순영업소득이 되어야 되고 분모가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예. 근데 이것이 기본 구조가 뭐냐면 순영업소득도 성격을 따지면 순수익의 일종이거든요. 그럼 순수익분의 투자액인 셈 아닙니까? 그럼 얘는 승수예요. 승수인데 어떤 승수라고 하느냐? 영업자 뺄게요. 그럼 순소득, 승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총투자 수익률과 순소득, 승수는 역수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하나의 팁을 알려드린다면 공식 있죠? 교재 보세요. 공식에 보면 수익률 빼고 승수만 봐봐요. 승수법의 명칭은요. 분모값 옆에 승수 붙이면 돼요. 맨 처음에 순영업소득이 분모가 나오는 공식이 있죠. 그 옆에다가 승수를 붙이면 원래 명칭이 순영업소득 승수라고. 근데 이 문장이 길다 그래가지고 영업자를 빼고 말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소득 승수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공식 보면 분모값에 세전현금 수지란 말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럼 거기다가 승수만 붙이면 제목이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아래 보면 분모가 세후현금 수지 들어가는 거 있죠. 거기에 승수만 붙이면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요령을 알려드린 거냐면 승수법의 명칭은 외우기 어려우시면 분모값 옆에 승수만 붙여라. 그럼 순영업소득이 분모면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 수지가 분모면 세전현금 수지 승수, 세후현금 수지가 분모값일 때는 세후현금 수지 승수라고 표현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칭도 그냥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떤 원칙과 법칙들이 있어요. 그걸 무대표로 외우려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만 세전현금 수지 승수와 그 뭐가 역수지 막 이렇게 헷갈린다고 이게.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림셈법까지 몇 개 말씀드렸고 그 아래 보면 비율 분석법이 있죠. 그 표 아래 공식 바로 아래 보면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비율 분석법 나오잖아요. 이 비율 분석법의 내용은 잠시 뒤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